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분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40대의 분기점은 건강입니다. 50대의 분기점은 은퇴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60대의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늙을 것인가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완전히 다른 두 인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다 살았다며 하루를 흘려보내지만 다른 사람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새로운 공부를 하고 몸을 움직이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10년이 지나면은 그 차이는 상상 이상입니다. 한 사람은 침대에만 누워있는 80세 노인이 되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걸음을 재촉하는 80세 청년이 됩니다. 나이는 같지만 표정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무엇보다 삶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관계와 태도 그리고 작은 습관이 다르다. 이 말은 철학자 키케로의 말과도 닮아 있습니다. 노년은 짐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그 완성은 좋은 습관이 쌓여 있을 때만 가능하다. 결국 60세 이후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더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먼저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바꾸고 나쁜 습관 하나가 노년의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0세 이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8가지 인생 습관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후회를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녀 문제, 사업 결정, 투자 선택,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님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 60년 이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후회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후회는 누구나 하는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회를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느냐입니다. 심리학 연구진이 65세 이상 수백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일상을 기록한 결과 과거 후회에 자주 사로잡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약 3배 이상 높았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낮았으며 면역 기능 역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후회는 과거를 단 1초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요. 72 세김 선생님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큰 고생을 시켰던 일을 30년 넘게 후회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생각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만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런데 그 후회가 선생님의 현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선생님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과거를 후회할 때 우리 뇌에서는 실제로 그 일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30년 전 일을 후회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30년 전의 스트레스를 지금 다시 겪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번, 후회하면 하루에 10번 그 고통을 반복하는 거예요.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동시에 소모시키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분들은 과거를 지혜의 원천으로 활용하되 감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나? 그 답이 아니오라면 부드럽게 그 생각을 보내주는 겁니다. 마치 손님이 왔다가 가듯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는 다른 방식을 알고 있으니 오늘부터 다르게 살면 돼. 조금씩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의 후회만큼이나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참 미묘해서 본인도 모르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전화 한 통 안 하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온다고 하니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년 복지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존할수록 행복감은 오히려 낮았고 자녀와의 갈등은 더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를 더 붙잡을수록 관계는 더 나빠졌던 거죠. 72 세박영희 여사님은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죠. 그런데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점점 자녀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직접 전화를 거셨고 자녀들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 하셨죠. 명절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연락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혼자 상처를 받으셨죠. 여러분, 이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정서적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직장과 일상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소중한 일부여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께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이웃 권유로 노인복지관 서예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갔는데 붓을 잡고 먹을 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는 친구들이 생기고 작은 전시도 준비하면서 매일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의 삶을 먼저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바쁠 때 자녀도 편안하게 여러분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혹시 할 일이 없어서 외로워서 자녀에게 전화를 걸려 한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하루를 충분히 채웠나?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하루를 충실히 채울 때 자녀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만큼이나 노년의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늦었으라며 새로운 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말 속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뇌 과학이 이 체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신경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노년층 참가자들에게 저글링, 즉 공을 던지고 받는 간단한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배우게 한 겁니다. 연구 전후로 뇌 MRI를 촬영해 보니 놀라운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뇌의 회백질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굳어있던 뇌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연구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그리고 놀랍게도 MIT 뇌연구소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는 놀랍게도 새로운 신경회로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80대, 90대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나는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지스 할머니를 아시나요? 76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1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미국의 화가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생 자녀 뒷바라지로 살았던 최 여사님도 69세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문내 창작반에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맞춤법도 서툴고 문장도 어색했지만 이 나이에 글을 써서 뭐 하냐는 말 대신 지금부터 진짜 내 인생을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셨습니다. 1년 후 최 여사님의 시 한 편이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늦게 배운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배우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최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에서 최 여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삶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시니어분들은 그렇지 않은 시니어분들보다 5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살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성과를 내기 위해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공부하기, 채널에서 새로운 요리 배우기,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신청하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3가지 습관이 마음과 뇌를 깨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 이야기는 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4번째는 건강을 과신하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88에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어.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2문장 정반대 같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건강에 대한 균형을 잃은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건강을 너무 믿는 분들입니다. 난 평생 병원 갈 일 없어 하시면서 정기 검진도 거르고 아픈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과 여러 대학의 고령자 추적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지 않은 노년일수록 질병을 늦게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만큼 치료 시기도 늦고 회복 기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결국 나는 괜찮다는 자신감이 병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습니다. 조그만 통증에도 큰 병일 거라 확신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건강 정보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칩니다. 과도한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 질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했다.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었다. 건강 걱정의 90%는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하는 시간은 실제로 우리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본다. 하지만 내 삶은 건강 걱정보다 더 풍요롭다. 실제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의 90세,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건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사회활동을 하지만 하루 종일 건강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10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이 있으면 치료하고 없으면 살면 되지. 이보다 더 단순하고 지혜로운 말이 있을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 습관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 검진은 반드시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객관적 수치로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필요한 관리입니다. 둘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자는 마음으로요. 셋째, 나이를 핑계 삼지도 무시하지도 마세요. 나이 들어서 다 아파라며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나는 안 늙어라며 무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68세의 몸은 68세의 방식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시간에는 건강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 시간에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많이 웃으세요. 웃음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아시죠? 건강 걱정하는 시간에 웃는 게 실제로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만큼이나 밤잠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시니어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5번째는 돈 걱정에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 걱정에 사로잡혀 살면서 정작 노년의 삶은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무계획적으로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죽을 때 영혼 만들기를 목표로 무분별하게 쓰다가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막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한 노년학자가 제안한 60, 30, 10 법칙이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의 60%는 기본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보존하고 30%는 건강과 관계를 위해 쓰고 10%는
마음 가는 대로 즐기라는 겁니다. 이 30%가 중요해요.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그 자유로움이 삶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68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연금도 있고 예금도 꽤 있었지만 항상 돈 걱정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외식은 거의 안 하시고 친구들 만남도 돈 드는 건 피하셨습니다. 여행은커녕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분 역시 김 선생님처럼 노후 자금을 걱정하며 늘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며 살았지만 막상 그 나중은 오지 않았던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김 선생님은 이건 나의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아끼며 살았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삶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밥 먹기, 가끔 좋아하는 떡 사 먹기, 낡은 속옷을 새 것으로 바꾸고 항상 배우고 싶었던 악기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삶의 작은 기쁨을 더하신 거였습니다. 2년 후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금 잔고는 조금 줄었지만 내 삶의 잔고는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재무 설계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현명한 재무 계획은 적절한 지출이다. 너무 아끼지도 너무 쓰지도 않는 균형 잡힌 돈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있다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돈을 세 가지로 나누세요. 생활비, 비상금, 행복자금 이렇게요. 행복자금은 여러분의 삶의 의지를 위해 쓰는 돈입니다. 셋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물건보다 경험에 쓴 돈이 노년의 행복도를 3점이 배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걱정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감정이지요. 6번째는 외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외로워. 혼자 있는 게 편해.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 이렇게 감정을 눌러두면 외로움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해결책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부리명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치매와 우울증 위험은 높아집니다. 즉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70일 세정 여사님은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 살고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는 오지만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외롭지 않은 척 했습니다. 이웃이 혼자 계셔서 힘드시죠?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나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들고 아침에 눈 뜨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점원과 불필요하게 긴 대화를 나누고 은행에 가서도 필요 없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던 겁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외로움이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헬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친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83%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요. 정 여사님도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에 등록해 시니어 댄스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들 외로움을 솔직히 이야기했고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동네 독거노인 봉사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돕다 보니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6개월 후 정 여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댄스 교실 친구들, 봉사 모임 사람들, 이웃들, 주변에 인연이 생기면서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울 때가 있어도 괜찮아졌습니다. 언제든 연락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인정입니다. 나는 외로워.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외로움은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지관이든 교회든 동호회든 봉사 모임이든 어디든 나가야 합니다. 처음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사람도 만나고 웃을 일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요즘은 혼자 살아도 연결될 방법이 많습니다. 영상 통화로 자녀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안부 나누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외로울 때 나는 안 외로워라고 부정하지 말고 나는 외로워. 그래서 뭘 해볼까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로움만큼 많은 분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이 듦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7번째는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요즘은 다 이상해. 이 말 혹시 자주 하세요?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고 무인 결제 시스템이 불편하고 요즘 젊은이들 말투가 이해 안 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불편하고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뇌과학에 따르면 변화를 두려워할 때 우리 뇌는 위협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며 새로운 걸 배우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변화를 받아들일 때는 도전 반응이 활성화되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내 신념이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78 세송 선생님은 40년간 같은 동네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드시고 같은 친구들을 만나셨죠. 어느 날 동네에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라니 송 선생님은 정말 낙심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송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동네의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 보는 법도 배우셨죠. 2년 후 송 선생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변화가 나한테 선물이었어요. 40년간 틀에 박힌 삶을 살다가 7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새 친구들도 생겼고 전에는 몰랐던 취미도 생겼어요. 머리도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송 선생님의 점수는 1년 전보다 17%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MIT 노아 연구소의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65세 이후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기술처럼 낯선 걸 배우는 분들은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한 분들은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받아들이면 세상과 함께 갑니다. 완벽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거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불편한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안 할 거야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세상에 뒤처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마지막 8번째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도 의미가 없답니다. 8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음가짐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노년층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쪽에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뒤는 놀라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그룹이 기억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실제로 여러분의 능력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정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가치 있으라고 생각하면 활동적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살아낸 것 자체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전쟁, 가난, 병, 상실 그 모든 걸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스스로를 이제는 아무데도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요. 하지만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70세박 선생님은 법무사로 일하다 은퇴한 뒤 후배들의 연락이 하나둘 끊기자 이제 저를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후배 한 명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결정 하나 해야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박 선생님은 오랜만에 진지하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직함은 사라져도 저의 경험은 여전히 누군가의 나침반이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60년, 70년 이상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 이겨낸 시련, 배운 지혜,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회는 생산성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줬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세요. 봉사든 대화든 글이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고 단단하게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늙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옵니다. 과거에 사는 것, 두려움에 갇히는 것,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게 진짜 늙음입니다. 반대로 진짜 젊음은 호기심, 배움, 용기, 유연함,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후회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을 안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행복하고 싶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5가지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방법. 법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 60세가 넘어서도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합니다. 모임이나 복지관에 가면 제일 먼저 인사받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분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타고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자식이 성공해서도,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은퇴하셨고 자녀들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화려한 배경이나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품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젊은 나이도 필요 없이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이 5가지를 실천하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실까요? 만약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노년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 해도 걱정 마세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여러분과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럼 가장 민감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세가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당당한 노년의 조건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연금이랑 한 달에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이 120만 원이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지난달 홀로 사시는 70대 여성분이 저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가지고 계신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60세부터 평균 수명인 83세까지 23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인 기준 최소 생활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잡으면 연간 1,800만 원입니다. 23년이면 4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긴급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5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많은 소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소득보다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만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적어보세요. 불필요한 지출 항목만 줄이셔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약한다고 해서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쓸 때는 쓰되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소득원을 만듭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일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좋고 돈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노인 일자리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수익을 쫓아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금융 상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비상자금을 따로 두세요. 매달 조금씩 모으셔도 좋고 한 번에 은행 예금에 묶어두셔도 좋습니다. 이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커다란 안정감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아무리 좋은 부모, 자식 관계라도 조금씩 금이 갑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됩니다. 자녀도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사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도 베풀 줄 아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정작 실천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귀찮으니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대부터는 건강 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병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노년의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운동은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운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수영이나 수중 걷기를 해보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지인분들과 정기적인 운동 모임을 가져보세요. 혼자면 오늘은 좀 쉴까 하지만 약속이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운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정신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식습관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노년이 되면 줄여야 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과 짠 음식입니다. 그 대신 단백질을 식사 때마다 챙겨 드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드세요. 약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 약을 드시나요? 적게는 5개. 많게는 15개 이상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물론 필수적인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약인지 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만 꼭 받아도 웬만한 질병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60세가 넘으면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은퇴, 노후 걱정, 친구들의 죽음 등 상실감을 느낄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 계절마다 잘 차려 입으시고 바람 쐬러 나가세요. 그것도 훌륭한 힐링입니다. 수면 또한 정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저녁에는 커피 같은 음료는 피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 보세요. 방의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춰두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노년의 당당함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머리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그 뇌의 노화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늙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면 더 배워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일상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는 은행 가는 것도 병원 예약하는 것도 물건 사는 것도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이걸 못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기도 당하기 쉽고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70대 한 선생님은 2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시고 손주한테 물어보기도 하면서 하나하나 배우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내시고 유튜브로 영상도 보고 댓글도 남기시고 쿠팡으로 장도 보십니다. 은행 앱으로 계좌이체도 하시고 네이버 지도로 길도 찾아가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공공기관 민원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실을 운영합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보세요. 손주나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주 물어보면 짜증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건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실력이 멉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유튜브 채널도 많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시니어, 디지털 교실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하세요.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을 아시죠? 40살에 유배를 떠나 57살까지 18년을 갇혀 지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대역죄인이라며 멀리했습여 정약용은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라며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75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기는 어떨까요? 뇌과학자들은 악기 연주를 뇌의 종합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악기를 다루면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고 악보를 읽어야 하고 리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치매 예방에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을 완주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오롯이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잊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집안에 나만의 정원 가꾸기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물에 물을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생깁니다. 온라인 강의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 유튜브 하나면 어디서든지 색종이, 접기부터 가구 만들기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를 배우면 내일은 2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계속 젊어집니다. 명심하세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당함도 멈춥니다.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는 한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해도 이것이 혼자만의 일이 되면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로운 것,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은퇴 후 부부 관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분은 바빠서 보이지 않던 집안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 아내 뒤를 따라다니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기 바쁘고 아내분은 평생 듣는 잔소리를 예순이 넘어서 다 듣는다며 신세 한탄하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잘 벌어오는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이 뭔지 아세요?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죠. 해결책은 2가지입니다. 먼저 각자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24시간 붙어 있으니 사소한 일에도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세요. 평일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만나면 더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여행, 등산, 축제 함께 다니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맛있는 외식도 하세요. 다음으로는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가수 주현미 님도 라디오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 바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인데 남편분들이 잘 모른다고요. 저도 그 말에 참 공감했습니다. 아내가 접시를 깨뜨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남편분들의 첫마디가 그거 하나 깨서 되겠어? 아예 다 깨먹지. 그래, 눈은 장식이야라며 핀잔부터 주시죠. 하지만 정말 아내들이 바라는 첫마디는 여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입니다. 반대로 남편분들도 상처받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조금 편히 살아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TV라도 마음 놓고 보려고 하면은 아내들은 푸념을 시작합니다. 내 친구 남편은 은퇴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번에 해외여행도 간다는데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남편들은 이런 아내들의 눈치와 비교당하는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세요. 이것이 품격 있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자식에게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헌신하며 자녀 농사를 지으셨나요? 아니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남의 집 자식은 매달 용돈을 보내주더라. 이번에 냉장고를 바꿔주더라. 이런 말은 자녀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거래라고 부릅니다. 사랑과 희생을 마치 은행 계좌에 저축하듯 쌓아두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으려는 무의식적 기대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라는 심리죠. 자녀는 여러분의 은행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배당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은 빚이 아닙니다. 그러니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챙겨줄 거야 라는 기대는 과감히 버리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반대로 기대하지 않을 때 받는 작은 관심이 더 고맙고 행복합니다. 자녀가 깜짝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더욱 큽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배우자나 자식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나 걱정을 털어놓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친구죠. 만나서 뭔가를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나 술 한잔 하면서 옛 이야기, 일상 이야기만 나누어도 마음이 참 좋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오랜 친구분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 보세요. 취미, 봉사, 종교 활동에 참여하시다 보면 마음이 잘 맞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도 하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죽는 그날까지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 건강,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은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인가요? 아니면은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인가요? 같은 컵, 같은 물인데 왜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프레임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즉 중요한 건 컵 속의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입니다. 왜 이것밖에 없어? 대신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바라보는 여유로운 마음이 바로 노년의 품격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이 들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요. 그런데 문제는 좋았던 과거가 아니라 후회되는 과거가 더 많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끝도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자책의 재료가 아니라 교훈의 재료로 삼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움으로써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불쌍해.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독약입니다. 빠져들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아픔과 걱정이 있습니다.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의 해독제는 비교의 중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남의 좋은 면과 나의 부족한 면을 비교하지 마세요. 정 비교하고 싶으시면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작년보다 건강해졌는가? 지난달보다 마음이 편안한가? 또한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실수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름을 깜빡하고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게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웃어 넘기세요. 나도 늙긴 늙었나 봐 하고 농담으로 넘기세요. 나이 드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늙었다가 아니라 성숙해졌습니다. 쇠약해졌다가 아니라 지혜로워졌습니다. 나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런 말이 유행했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 버킷리스트.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복입니다. 큰 행복은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더니 타려고 하는 버스가 딱 맞춰 왔을 때 세탁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 10,000원을 발견하는 순간 선착순인데 딱 내가 마지막 사람일 때와 같은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자, 이제 하루를 마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뇌과학에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가까워집니다. 친구가 먼저 가고 배우자가 아프고 나 자신도 쇠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죽을 텐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가가 아니라 언젠가 죽을 텐데 지금 잘 살아야지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하나도 못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3가지 하고 계신가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나머지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5가지 다 하고 계신가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품격 있는 노년을 살고 계십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제 자녀도 다 키웠고 일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시간이 온 겁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품격 있게 사세요. 죽는 그날까지
배우고 사랑하고 웃고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